설민석의 첫 번째 역사 판타지 소설 요괴 어사,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현입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뭐죠?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뭔가. 네. 거의 유령의 집인데요. 네. 뭔가 우리 네. 스태프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이 방에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짙게 풍겨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설쌤입니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설쌤의 새로운 책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또 설쌤의 또 즐거운 이야기를 저도 기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뭐 본격적인 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근황 토크를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이 책 쓰시면서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자, 계절이 이제 봄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계절 좀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책을 쓰고 나서 작은 소외라도 있는지. 2년 정도 걸렸고요. 네. 제가 지난 2년 동안 좀, 그 전에 제가 방송을 좀 쉴 일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제가 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 2년간 가졌는데, 그땐 되게 좀,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 시절이 없었으면 전 요괴어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정도전이 한 9년 저기 유배 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 천민촌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 조선의 청사진을 그려서 새로운 조선이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정약용도 정조 돌아가시고 유배 가가지고 그 자신의 그 훗날 여유당 전서가 되는 그런 정경사문의 글들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오롯이 주어진 시간이 돌이켜보면 이 작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저희 그 출판실 직원분들하고 좀 많이 나눴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작품으로 나오게 돼서 뭐 감개도 무량하고 자식 하나 낳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쁩니다. 네. 뭐 지난 시간 설민석 쌤의 그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쉬어가는 시간이었죠.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2년에서 3년간의 시간이 사실 멈춰 있었던 것처럼, 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마치 그냥 빼앗긴 것처럼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고등학교 3년이 통으로 사라졌거나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과 몇 마디 나누지 않은 채 이제 졸업반이 돼버린 네. 이런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에 그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그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설민석 쌤은 새로운 작품과 함께 이제 이 자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네.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끝까지 이 조명으로 갑니까? 야, 괴기스러워서. 너무 무서워요. 예, 괴기스러워서. 아무리 요괴어사라지만 그러니까. 정말 무섭네요. 자, 밝아졌어. 자, 드디어 밝아졌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네. 이제 설민석 쌤과는 그 몇 년 전에도 그 당시 신작으로서 좀 만나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채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설민석 쌤의 앱을 통해서 총 네. 이제 세 개의 채널을 가지고 네. 라이브로 네. 시청자분들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대형 판본으로 지금 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앞에도 이제 방금 지금 이제 아직 시장에 깔리지 않았죠? 24일. 네, 4월 24일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점에 깔리게 되는 이제 요괴 어사라고 하는 설민석 쌤의 이제 새로운 책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이 요괴 어사라는 책에 대한 개괄적인 아주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요괴어사는 설쌤이 도전하는 첫 번째 역사 판타지 소설입니다. 역사 판타지 소설. 네. 시대는 일단 베이스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 중간중간에 채워지지 않는 개연성에 저의 그 상상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었고요.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정조 때였어요. 조선 후기 정조 때인데 정조께서 그 백성을 살피려 행차를 할 때마다 백성들이 막 이제 꽹과리를 두드리는 거죠. 그걸 이제 격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법적으로는 있었으면 이제 유명무실했잖아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귀찮아서. 근데 이제 정조는 그때마다 백성들을 다 민원을 들으시고 한 3,000건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군요. 인터넷 게시판이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3,000건 가량에. 가마를 3,000번 멈추고 3일 이내 민원 다 해결해주고 작식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시작을 했고 정조 정도 된다면 살아있는 백성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서 이 땅을 맴도는 그 원혼들까지 살피려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려 죽었다는 뭐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도세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사실 이제 정주였던 출발 자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억울함들을 이제 대신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에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됐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정조대왕님 눈에는 형님 눈에 보이세요 귀신이? 안 보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죠? 네. 가끔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공적인 자리니까 안 보이는 거로. 뭐 제 뒤에 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쪽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네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억울한 원혼을 천도를 시켜주려고 그래도 안 보이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모으죠. 그래서 요괴 어사대를 만들고 이 요괴 어사대에 하는 일은 고스트 버스터즈처럼 막 유령을 잡아서 가두는 게 아니라 일단 요괴를 잡아요. 네. 미스터리한 뭐 살인사건, 기괴한 사건 현장에 가면 꼭 요괴가 있어요. 그럼 요괴를 잡아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악한 악귀면 염라한테 보내고 억울한 게 있으면 천도에서 하늘로 보내주는 그런 수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천도로 시작했으나 점점 수사하다 밝혀지는 거대한 악의 빌런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학원 갈 무렵에서는 어슴푸레하게 이들이 야 이거는 거의 뭐 인류를 지켜야 될 사명을 띈 것 같은 그 정도 이제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스펙타클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 요괴어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여지는 것은 요괴이지만 어떤 시대에 가졌던 그 억울함들 또 맞아요. 제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민초들의 어떤 고통들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그 원정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읽으셨죠? 책을 분명히 읽고 오죠. 3주 전에 보내드렸는데 네. 아니 저는 책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감사해요. 아니 감사할 건 제가 고맙죠.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해요. 그러면서 앞서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설민석 쌤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무조건 드라마나 영화가 돼야 된다. 캐릭터들이 너무나 그 살아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판타지 소설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역사책을 많이 내셨어요. 사실은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삼국지를 맞습니다. 또 새로 이제 그 재편해서 내신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역사 일종의 소설이죠. 그런데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이런 새로운 장르예요. 말하자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줄기 안에서 설민석 쌤만의 어떤 독특한 또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간 건데 이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성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이제 천성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이는 조금 연식이 뭐 형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 젊습니다. 예. 네. 나이는 조금 되지만 제가 심장이 청춘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역사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고 예능이나 뭐 강연 프로에서 그러다가 또 뭐 코믹스도 내고 역사 코믹스 다 단행본도 내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양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 한 가지 일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제가 공부한 역사를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이에요. 그 본질 하나인데 형상이 다양한 거지 본질은 하나다. 근데 이번에는 왜 판타지 소설이라는 형상을 채택을 했냐면 뭐 어린이 코믹스랄지 단행본은 그 툴이 있어서 네. 어떤 저의 표현과 창작과 그 상상력에 자꾸 이렇게 캡을 씌우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제약이 이제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특히 그 삼국지 대모험 어린이 코믹스 같은 경우는 관우가 청령 언얼도로 적장에 목을 뱉는데 피가 나면 안 돼요. 목을 베는 것도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으악하면 이렇게 쓰러져야 돼요. 쓰러지는. 네. 근데 이제 작가로서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액션이면 액션, 사랑이면 사랑, 원한이면 원한, 핏빛 복수면 복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서 역사 판타지 소설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역사 속에서의 그 비어있는 부분들, 그것을 이제 채우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걸 채우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나의 어떤 그 상상력으로 좀 더 표현의 자유를 갖는 그런 상상력으로 이제 메우고 싶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답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그냥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얘가 좀 쌍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나는 치킨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이걸 프라이드로 만들지 양념으로 만들지 전기구이로 만들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나는 치킨을 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말씀 진짜 잘하신다. 제가 저 티슈 좀 안 돼. 귀에서 피 나는 거예요. 쏙쏙 박혀 걸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죠. 네? 질문지 이외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자, 역사 판타지 소설 요괴 어사로 돌아온 설미석 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요괴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 판타지라고 했을 때 다양한 소재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전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니면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 혹은 역사 속에서의 어떤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사 판타지 소설을 충분히 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괴를 선택했다. 그 수많은 소재들 중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서워요. 갑자기? 갑자기 무서워요? 제가. 요괴를 무서워하시는? 저는 귀신의 집 이런 데도 못 들어가고요. 또 뭐지? 막 이상한 뭐? 공포 체험 뭐 이런 거. 저 공포 영화도 안 봐요. 그거 저 안 보거든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공포 영화도 안 보시고 귀신의 집도 안 들어가는데 요괴 어사를 썼다. 아니, 근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9살 난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막 허기워기 이런 뭐 신비 아파트 또 막 뭐지 아기상어 두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공룡 이게 그렇죠. 공포에서 인간의 본능이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성인분들이 많이 보는 소설인데 성인분들도 막 그런 막 괴기스러운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도 지난 그 25년간 역사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렸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렸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조의 그런 실제 역사, 감동, 교훈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잘 어떻게 전해줄까 하다가 야 이게 문을 요괴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요괴로 시작을 했고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김태원 선생님 요괴가 혹시 왜 무서운지 아세요? 네?
귀신이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섭냐고요? 네. 저는 지금 설명 선생님이 더 무서웠는데. 정체를 모르잖아요. 예, 뭔지를. 예. 정답.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오. 인간은 자기가 전혀 정보가 없는 것,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웠잖아요, 처음에. 정체를 모르니까. 거의 코로나 처음 걸리면 무슨 좀비 되는 줄 알았잖아요. 정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밤에 누가 쫓아오면 일단 무섭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 근데 불 켜는 거 보면 뭐 옆집 아저씨고. 이게 인간의 이제 본능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만나면 되지만 요괴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네. 영원히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괴 얘기를 공부하고 우리 설화 속의 요괴를 가져다가 얘기를 쓰다 보니까 결론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더라. 사람이더라. 네. 이런 교훈도 좀 얻었고요. 음. 그리고 하여튼 좀 우리 역사 속에서 기록한 줄 남기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민초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죽은 원원처럼 불러내서 이제 요괴화시키고 그 요괴를 통해서 겉모습은 흉측하게 보여지지만 맞아요. 사실은 그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막상 들어보니 또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정말 악귀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 요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쫓아가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이었다.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연상호 감독의 영화 있잖아요. 부산행 같은 작품들 맞습니다. 보면 좀비들에게 쫓기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가장 무서운 건 좀비들 앞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네. 이 요괴 어사라는 그 소설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 조금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네.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요괴 어사들을 이끄는 핵심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별이, 광탈, 백원, 무령, 해치. 네. 저는 이 5 캐릭터를 보면서 네. 이미 영화화를 머릿속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들을 만약에 극장에서 보게 된다면 네. 어떤 배우들이 연기했으면 좋겠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예. 별이는 김태리. 오! 네. 그렇죠? 어린 김태리. 어린 김태리. 거의 18살. 그렇죠. 말하는. 아니, 그 대박. 이미지만. 저 진짜 김태리 네. 생각하면서 썼는데? 광탈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마동석 씨 같은 캐릭터. 백원. 백원. 네. 네. 그리고 광탈은 유준열 씨 같은 캐릭터. 굉장히 이제 변화무쌍하고. 그죠? 무령은 아마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천우희 씨 생각했어요. 해치는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는지는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5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고자 했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 프롬 좀 보려고 했더니 프롬에 뭐라고 써있냐면 설쌤 여기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유별이가 사실 소설을 이끌어가는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죠? 정조가 처음에 어행을 나갈 때 막 꽹과리를 들면서 임금의 가마를 막아선 11살짜리 소녀. 보부상의 딸이었는데 왕의 가마를 막아서죠. 그 정조가 내려서 물어봅니다. 무엇이 억울하냐? 제 아비가 억울하게 죽어 요괴가 되어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디 천도하여 주소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대사가 나오고 옆에 대신들이 어디 지금 괴력난신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정조가 네 나이 몇이냐? 소녀 11살이 옵니다. 그게 사실은 뭘 심어놓은 거냐면 사도세자가 죽을 때가 11살이었거든요. 정조가. 그 정조가 그 이모화변이라고 그러죠. 사도세자 죽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있냐면 정약용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부터 성균관에서 먼저 만났거든요. 네. 근데 호감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이모년생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모년에 죽었잖아요. 사도세자 그렇죠. 뒤져서. 네. 그래서 더 급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 떨어지면 불러다. 야, 너 왜 자꾸 떨어져? 빨리 붙어갖고 와가지고 나랑 너 일 좀 해. 거기에 좀 모티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별이를 데려다가 너 네 아비가 요괴된 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약간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너 요괴 어디 있어? 전화 뒤에 있습니다.
아이씨, 뭐야,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생겼는데? 머리는 푸석머리고 얼굴이 하얗고 전화를 치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는데 나한테? 사나, 에피다,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조가 결심을 하죠. 요괴 여사들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실제 그 남산의 그 태조 이성계가 목멱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네. 남산을 목멱상인이라고 하고 궁궐하고 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요괴 여사들 기지를 만들고 끊어졌던 국무당의 후손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주인으로 앉혀놓고 별이를 맡기죠. 어린 별이를. 그리고 국무당과 별이가 전국을 떠돌면서 자기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사대원들을 모집하는 게 7년. 그 7년간의 이제 수련 기간을 마친 어사대가 발족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이 18살 때부터 이제 어사대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이 이제 지능 캐릭터. 정약용한테 사서, 오경, 서학의 천문과학, 뭐 미술의 법전까지 꿰뚫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가장 현명하고 용기가 있어서 싸움은 못하지만 어사대의 대장이 된 이 캐릭터가 이제 유별이죠. 사실은 이제 영화나 소설 혹은 그 여러 연극 같은 작품들을 볼 때 어떤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이제 밀도 같은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을 해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조는 사도세자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인물인데 이제 별이를 만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대리의 어떤 만족을 얻어낼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아바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의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걸 이제 그 별이를 통해서 그 보상받으려고 하는 맞습니다. 또 그런 어떤 그 이 구성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정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이 별이는 실존하지 않았던 작가님의 이제 상상을 통해서 나온 인물이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잘 맞아 돌아가는 어떤 그 스위스 시계의 톱니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하나만 제가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별이는 실존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별이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다 죽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우리 이제 무명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서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자, 별이가 이 요괴 여사대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 자, 그럼 두 번째, 백원. 아, 100원. 네, 백원 아까 제가 마동석 씨 캐릭터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뭐 일단 힘이 장사죠. 음. 뭐 거의 항우 장사급이고 1권엔 나오지 않는데요. 처음에 캐릭터를 잡을 때 이제 천민, 백정으로 좀 모티브를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귀신은 봅니다. 요괴 어사대원들은 다 귀신은 기본적으로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힘 캐릭터를 맡고 있고 온갖 무술의 달인이죠. 그래서 달인이고. 실제 역사에는 무사 백동수하고 이제 합을 벌이는데 한 50합 정도 딱. 예, 그걸 보고 정조가 야, 너 진짜 너 대박이다. 백동수의 칼을 50, 너 이거 줄게 그러면서 청룡 언월도를 주는데 그게 실제 역사인 것이 효종이 북벌한다고 만든 언월도를 네. 사도세자께서 이제 몸이 장사시니까 그렇게 휘두르면서 무술 연습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영조가 이제 맨날 지적을 하신 거죠. 글 공부 안 하고 그 무술 연마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세자는 죽었고 그게 유품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조가 여기는 백원한테 전하는 서사로 했고요. 그래서 백원은 여기 있는 그 언월도를 마치 모시듯이 하고 그리고 소설에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월도가 위기 때는 울리면서 마치 그 사도세자의 혼이 그 안에라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신호를 주는데 거기에 담긴 이야기는 또 다음 건에서. 네. 사실은 이 캐릭터를 워낙 촘촘하게 짜놓으셔서 캐릭터에 대한 서사와 그 전사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실 오늘 그 저희들에게 할당된 시간을 거의 다 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광탈입니다. 무기를 다룬 능력이 뛰어나지만 굉장히 민첩하고 또 변신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주 현란한 임기응변의 어떤 소유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대 출신이고요. 제주 잘 부리고 발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마음 먹으면은 오전에 서울을 떠나가지고 막 전라도 나주 갔다 오는데 한나절 정도면 되는. 한나절에 전라도까지 갔다 온다. 한나절 반만 주십시오. 한나절 반. 네. 네. 축지법은 아니고요. 네. 정말 발이 빨라요. 정말 발이 빠르다. 정말 발이 빠르고 쌍칼 쓰고 광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성대모사는 흉내를 잘 내서 변신이랄지 어떤 잠행, 잠입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한 그리고 이제 먹을 거에 집착하는 촐랑인데 나이는 네. 별이하고 동갑인 18세, 백원이 28세, 별이 광탈 18세고 근데 이제 먹을 거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광대 시절에 많이 얻어맞고 하도 굶김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먹을 거에 집착하는 불쌍한 캐릭터고요.
자, 그런 잘생겼죠. 캐릭터가 있고. 네. 마지막 캐릭터가 제가 사랑하는 게 무령입니다. 무령. 이 무령의 어떤 그 개인사만으로도 이 작품 이후에 어떤 스피노프를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무령은 여기 보면은 보세요. 유별이는 보부상의 딸이고요. 지금 천의 고아입니다. 그리고 백원은 백정 출신, 광탈은 광대 출신. 다 천민이잖아요. 그렇죠. 무령은 아버지가 이조판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행자부 장관이죠.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 그죠? 네. 그런데 엄마가 일패기생이에요. 그때는 이제 종모법에 따라서 엄마의 피를 이어받아서 기생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기생이 됐는데 웬 몹쓸 변태, 아유 죄송합니다. 이상한 완전 보셨죠? 네. 욕 좀 해도 되나요? 완전 변태 같은 놈이 저는 쓰면서도 부들부들했거든요. 그런 놈이 나타나서 막 괴롭히니까 은장도를 빼들고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지키려 하다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아픔이 있는 캐릭터가 무령이고 그 몸에 아주 큰 흉터를 얻게 되죠. 네. 몸에 이제 큰 화상을 입게 되고 사실은 그 화상을 입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미래를 보는 능력 그리고 뭐 요괴를 보는 능력이 더 확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무기라고 한다면 이제 금줄이 나오는데 이 금줄이 뭐냐면 이제 보통 마을에 이렇게 치는 새끼줄 같은 건데 네. 여기 있는 그 무령의 금줄은 이렇게 가치에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상상을 그 스파이더맨 거미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얇은 줄인데 빛을 내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에서 뽑아내고 여성들 실뜨기 하듯이 이렇게 실을 뜹니다. 그래서 이 손만 닿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금줄이 움직이는데 주로 이 금줄로 뭘 하냐면 요괴여사대 기지에 이렇게 그 결계를 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못 맡고 또는 요괴를 만났을 때 그 요괴를 묶는 역할도 하고요. 원더우먼이 약간 금줄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거기 거대한 용이 강철이가 나오잖아요. 강철하고 싸울 때는 그 광탈이가 그 큰 용하고 싸워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금줄 던져줘. 그러니까 금줄을 확 던져가지고 그 비늘에 감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광탈이가 번쩍 뛰어가고 금줄 잡고 쫙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 칼을 휘두르는 뭐 그런 역할도 해주고 특징은 속을 알 수 없는 여자고 한을 안고 있는 여자고 미래를 볼 줄 알고 금줄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무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슬프게 나오죠. 네.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만 이 무령이야말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떤 비밀의 핵심의 키를 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좀 더 입체적인 어떤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자, 이렇게 4명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요괴어사대는 분명히 5명으로 5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분이 빠진 거예요. 네. 자, 해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 어떤 캐릭터입니까? 저희 그 책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마패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말이 없고 웬 이상하게 생긴 괴물 있잖아요. 바로 유별이와 함께 주인공을 맡고 있는 해치가 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그 편의점 과자에서도 보셨고. 그렇죠. 광화문 가면 볼 수 있죠. 광화문에도 있고 검찰청 가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도 있고. 검찰청에. 네. 근데 이제 해치라는 거는 전설의 동물 신수인데 물의 동물이어서 그 광화문에는 화기를 막는다고 주로 이제 세워놨고 검찰청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의를 심판하는 신수입니다. 그래서 딱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딱 심판할 수 있고 거짓말하면 뿔로 받아버리고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왜 뿔을 달고 있고 비늘이 있죠? 맞습니다. 그 뿔로 받아버리죠. 그런 신수인데 이 해치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 요괴여사대가 4명이 구축이 됐는데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괴를 잡아 제압까지 가능한데 이 요괴가 왜 요괴가 됐는지를 심판을 해야 정말 그 내용을 알아야 천도를 할지 지옥에 보낼지를 결정하는데 그 능력 있는 이가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래갖고 막 정주하고 공무당하고 기도를 하는데 염라대왕이 나타나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소설 표현에 의하면 나쁜 놈만 쏙쏙 잡아 조져주니 우리로선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런 관계죠. 경찰이 범인을 잡고 조서 쓰고 자신들의 소견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다 해서 보내줘. 왜냐면
망자가 죽으면 영혼이 저승으로 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났는데 도주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천을 떠돌면서 요괴가 되는 세계관이에요. 그럼 저승에서도 망자가 왔는데 언제 그걸 잡냐고요. 근데 그걸 잡아서 다 사연까지 해서 송치시켜준다는데 얼마나 좋으냐고요. 네. 그래서 염라대왕이 선물로 신수를 이렇게 주죠. 그렇게 해서 해치가 어사대에 합류하게 되고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계속 다니지는 않고요. 계속 변신하잖아요. 사람으로 변신하고 네. 그리고 송곳니로 판단을 하죠. 어떤 변신하든 하여튼 송곳니는 계속 나와 있는 나오죠. 캐릭터니까. 한쪽에 나와 있고 저는 조금 좀 잘생긴 얼굴 하얀 선비로 나오고 유별이한테 되게 잘해주고 그리고 겁이 많고 좀 익살스럽지만 심판을 한다거나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돌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워지는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로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사용해서 불을 잡는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화염을 뿜는 용과 싸울 때 그 대원들을 물방울에 싸서 이렇게 올려서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또 타고 다니잖아요. 그 이제 물을 사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세계관적으로 그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주변에 이제 습기를 빨아들여서 자신이 이제 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정의 어떤 능력이 아닌 그 한계치를 설정해서 또 좀 더 어떤 흥미진진한 그 대결신들을 만들어내신 장면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읽어주시죠. 네. 지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여기 아니 뭐 생방송이니까 네. 원래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거대한 용 화염을 내뿜는 강철이라는 그 우리 설화 속의 용과 요괴 어사 대원들이 싸우는 장면인데 시간이 없다. 바닥난 힘을 쥐어 짜내느라 해치의 악담은 입술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더 이상의 수증기를 끌어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대기는 메말라갔다. 대원들을 둘러싼 물방울에서 물방울마저 김을 내며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라는 부분인데 네.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요. 뭐 펑 하고 나타나고 아무리 요괴지만 뭐 뿅 하고 사라지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했죠. 불을 뿜는 용과 물의 신수 해치가 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여기는 해치가 물을 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흡수해서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대기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불을 뿜는 용은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장면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대원들이 호흡이 가빠지는 뭐 그런 부분까지 상상을 하면서 좀 전투씬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작품의 어떤 완성도를 높게 만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 결투씬이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것은 그런 어떤 그 완결성 있는 나름의 어떤 그 세계관에서의 어떤 논리 구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장면을 봤습니다. 조금 뭐 다른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까 설민석 쌤이 책 잘 보셨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인상적인 장면들 몇 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책의 첫 장면에서 그 꿈에 등장하는 장면들, 여자와 어린아이와 심장과 이제 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요괴라는 두 글자를 이제 장명해 내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함께 이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섯 명의 캐릭터들이 이제 이 서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 다섯. 물론 이제 해치는 뭐 저승에서 온 그 심판자니까 열애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명의 캐릭터들은 당시로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의도적인 어떤 배치였겠죠? 네, 완전 의도적이었고요. 제 평상시에 소신이 있어요. 뭐 세계 뭐 4대 성인 뭐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때 로마 황제로 안 오더라고요. 목수의 아들로 오는데 받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를 빌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 공자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무속인이었고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시고 가난이 그를 키우게 됩니다. 석가만이 어찌 보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신의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성불을 하지 않습니까? 거리는 나가죠. 예, 그래서 출가하죠. 출가해서 성불을 하잖아요. 네. 결국 역사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신화적인 일들은 낮은 곳에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잡아서 천도하는 일을 하는 요괴 어사대 대원인데 금수저의 양반들이 그들의 심정을 과연 알까요? 그래서 이게 시작은 천도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1권에서도 약간 그 복선을 깔지만 2권하고 3권으로 가면서 거의 그 세계관이 굉장히 커지면서 단순 천도가 아니라 인류를 위협하는 절대악과 이제 싸우는 그런 요괴어사대로 발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전설과 역사는 낮은 데서 시작된다고 믿어서 뭐 백정, 무당, 광대 이런 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요 캐릭터들을 이제 천민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캐릭터로 설정한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괴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이제 어사대, 요괴 어사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자격이 되는 건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 그게 조상이 하나예요. 네, 말씀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우리나라 역사반 설화반 걸친 인물이 있어요. 그 신라 시대에 그 얘기 다음은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진지왕이 죽어서 네. 귀신이 돼서 여자와 교합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비형랑이라고 설화에 많이 나오죠. 그 비형랑이 막 이렇게 그 요괴를 다스리고 귀신을 잡고 이런 설화가 있어서 그 비형랑의 후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선생님께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비형랑의 DNA와 피가 흐르는데 그 중에 도드라지게 이렇게 그런 DNA가 드러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평시에는 그런 능력이 개발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둠의 기운이 몰려오니까 유별이를 내세운 어떤 하늘의 기운이 그들을 마치 자석과 쇠가 붙듯이 딱딱 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혈통을 지닌 그 조상을 지닌 이들 중에서 가장 특출나게 하늘이 선택된 자들이 요괴어사가 된 거고,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영랑에게 호되게 당한 절대 빌런이 결국은 이 후손들과 한판 대결을 이제 준비한다는 뭐 그런 큰 서사도 이제 배경에 있습니다. 대서사로 본다면 그 조상부터 얽혀있던 이제 원한과 어떤 네네. 그 원한 관계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작은 서사들 속에서 이제 엮여 들어가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서사를 이제 네. 보여주게 되는 거군요. 네네. 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 제 손가락 아무거나 깨물어 봐주세요. 어떤 게 제일 아플까? 그거 어떡해. 그래도 머릿속으로 당장 떠오르는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는. 저는 정조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정조는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인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비어천가죠 거의.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뭐 네. 아주 그냥 뭐 너무 멋지게 나오셔서 조금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있는데, 정조 임금님은 가장 멋있고 가장 아픈 손가락은 전 무령으로 하겠습니다. 무령. 예, 정말 그 책 후반부에 나오지만 뭐 억울하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부모에게도 상처받고 친구에게도 상처받고 자신이 상대하는 주변인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멀리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요괴어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서 죽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정의라는 세포가 막 살아날 쯤에 결국 그 일에 휘말리면서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무령이 너무 불쌍하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5명의 요괴어사대 캐릭터들 안에서도 유독 섬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캐릭터잖아요. 일종의 이제 유사가족 형태로서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되고, 뭐 고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치 서유기의 그 삼장법사와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을 그 떠올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 무령이란 캐릭터만 유난히 100% 동화되지 못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아픔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캐릭터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소설을 봐나가면서 설미석 선생님이 가장 이제 애착을 가졌던, 또 연민을 가졌던 캐릭터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어렴풋이 해봤습니다. 역시나 저 울었어요. 쓰면서. 이게 쓰고 나면 이제 쓸 때는 흥분해서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정 보려고 보면서 매번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작가라는 존재들은 참 못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보면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 분명히 있으신 거겠죠. 네. 자, 이제 주요 캐릭터 5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캐릭터들의 반대쪽에 있는 이제 빌런들이죠. 요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모든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주인공의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빌런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007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도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시리즈의 대부분은 그 빌런들이 정말로 훌륭했던 작품들이 많았고,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DC 코믹스의 어떤 그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결국은 반대되는 빌런 캐릭터들이 살아주느냐, 네.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흥미진진함을 더해주게 되는데, 1권에 등장하는 이 요괴들 어디서 영감을 얻으셔서 이제 만드시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저희 구조가 보면 그 첫 임무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임무 작은 것부터 헤쳐나가면서 점점 큰 일을 헤치는 가운데 이상하게 굉장히 그 배우의 큰 악의 기운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결국 그 배우의 그 최대 빌런은 누구냐? 그게 이제 역사는 아니고 불교 경전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불교의 경전이다. 예, 그 옛날에 저기 태조왕건에 보면 마구니가 꼈어. 저기 궁예가 맨날 마구니가 꼈어. 근데 그 마구니가 뭐냐면 그 마라파피아스라고 그 석가가 성불하고 나서 그 열반하고 나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니까 이 마왕이죠, 마라파피아스. 마구니. 근데 이 마구니는 뭘 먹고 사냐면 사람들의 반목과 전쟁과 분열과 분노를 먹고 살아요. 말하는 이제 부정적인 기운을 먹고 사는 거죠. 네.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근데 석가가 막 사람들을 열반에 이르게 하니까 그런 다 화해와 평화로 가잖아요. 그럼 자기 지분이 줄어드니까 석가를 유혹하려고 아리따운 딸들을 보냈다가 안 통하니까 막 군대를 보냈다가 안 되니까 막 설득하려다가 결국 석가가 그러면서 바닥에 그냥 꽉 쳐박아 버리는 요게 이제 석굴암 본존불 항마촉진입니다. 네. 그 마라파피아스를 땅속에 쳐박는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그때 마라파피아스는 석가에게 제압이 됐지만 그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수라라는 참모가 도망을 간 것이죠. 네. 불복하면서. 근데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그때가 역사적으로 춘추전국 시대고 엄청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원한과 그 전쟁을 먹고 점점 이제 몸집을 불리면서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계에서 보니까 이거 그냥 뒀다가는 이거 뭐 타노스쯤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너무 스폰데. 예, 그래서 그때 해치도 파견되고 하늘에 네. 뭐 남주작, 북현무 온갖 신수들 용까지 다 와서 일대다의 어떤 그 대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해치도 좀 다치고 소설에 나오지만 전우들도 잃고 거의 제압하는 듯 했는데 또 동쪽으로 도망가고 세상의 끝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우리나라고 시대적으로 신라인데 그때 이제 비형랑을 만나서 비형랑이 공력을 들여서 죽이지 못하고 지옥에 쳐박아버렸죠. 여기까지만 하려고. 거기까지만. 네. 네, 거기까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빌런인데요. 자, 세계관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작은 서사, 개인 서사에서 이제 세계 서사를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슬슬 영화 제작자나 이제 넷플릭스, 왓챠, 네, 지금 뭐 티빙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계자분들은 오늘 생방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010. 네. 자, 어찌됐건 이 설쌤의 요괴어사, 이 요괴 원정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텍스트, 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미지 작업을 염두에다 두셨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으로서 이제 소설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활자를 통해서 그 장면들이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생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공들인 부분이라든지 장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투 씬을 좀 신경을 썼던 게 예를 들면은 뭐 그 거대한 용을 잡아먹는 용이죠. 강철이와의 결투를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활자로 풀어버리면 눈앞에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많이 부족한 언변이지만 설쌤이 얘기를 하면 눈앞에 막 보이는 듯하다. 귀로만 듣지만. 근데 이거를 활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 그림을 다 그렸어요. 하나하나 그 장면을 마치 콘티 짜듯이. 장면까지는 아니지만 용의 실제 크기, 그리고 요괴 어사대의 어떤 배치, 구도, 주변 환경, 그럼 여기 활자에서 뛰어 올라서 어깨를 밟고 머리로 올라가서 비늘을 찌르고 내려오는데 어떤 각도로 내려올까 다 계산을 하고. 그걸 다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가 다 그리죠. 예,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바탕으로 활자로 써내려가면 설정 오류나 이런 것들이 날 일이 없고 좀 더 생생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말하자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림을 거꾸로 그린, 네. 글을 써서 글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이제 글을 쓴 그런 어떤 방식으로서 그 장면들을 이제 묘사하려고 했다. 그 그림들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리포터처럼 이게 이제 장편으로서 버리지 굉장한 않겠습니다.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게 아유, 되면 감사합니다. 다 그런 그림 하나하나가 이제 경매에 나와서 아, 네. 좋은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시는군요. 네, 스태프들이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서 한두 장씩 어떻게 이렇게 빼갈 수 있으니까 잘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실없는 소리 했습니다만, 자, 방금 소개해주신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저도 이제 몇 장면을 좀 골라봤어요. 오, 태훈 선생님의 원픽. 예. 네. 사실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판타지, 그러니까 역사 판타지 소설이기도 하고 저의 어떤 어릴 적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약간 무협지적인 측면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감탄사와 이 비명 소리가 굉장히 그 생생합니다. 크악 하라고 하는 그 비명 소리에 쾌감을 느끼면서 이 책을 읽어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은 해치가 만든 파도를 타고 날아올라 강철의 머리로 뛰어 올라갔다. 푸른 기운이 단단히 어린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자 검은 막이 삭은 보자기처럼 쫙 찢어졌다. 청룡 언월도는 구름을 뚫고 땅으로 장렬하는 번개 같았다. 머리부터 목을 지나 앞발까지 이어지는 강철의 막을 찢더니 곧 튀어올라 아름드리 나무보다 굵은 뿔을 수수깡 베듯 베어냈다. 막이 찢어진 강철은 더듬이를 떼어낸 벌레처럼 휘청거렸다. 아마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장면이 분명히 그려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물방울이 공중에 떠오르더니 광탈을 감쌌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금줄을 잡아 빠르게 도약했다. 백원은 강철의 옆구리에 청룡 언월도를 박아넣더니 길게 그으며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청룡 언월도의 궤적을 따라 강철의 몸이 갈라지더니 벌어진 상처에서 시퍼런 불꽃이 피어올랐다. 강철이 괴로워하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크악! 괴성을 지른 틈을 타서 광탈이 요괴의 입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장면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 읽어드림만으로도 들으신 분들이 아마 이 장면을 충분히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세밀한 묘사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책을 읽었습니다만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서 이 일권을 읽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또 묘사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감사드릴 분이 이 공동 저자가 계세요. 네. 원더스 작가님이라고. 원더스 작가님. 여기 이렇게 계신데 그 웹소설을 이제 발표하셨던 분인데 제가 아무래도 뭐 세계관이나 역사나 스토리텔링 이런 건 한들 이런 어떤 마치 그 니코스 카찬차키스 같은 그런 어떤 묘사나 이런 거에 제가 막 소설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의논한 결과 이제 원더스 작가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서로 이게 죽이 잘 맞고 해서 그분하고 얘기할 때 야 우리가 전생에 김구와 윤봉길이 아니었을까 시계에 바꿔 찬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죽이 잘 맞았고요. 영혼의 단짝을 또 만나셨군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마치 그분이 이제 그 여자분인데 그래서 뭐 여기는 작가님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동 작가로서 또 이 소설을 같이 쓰셨으니까 네네. 분명히 또 언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또 여쭤볼 네, 또 같이. 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코스 카잔차키스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작품은 그리스인 조르바와 같은 걸작으로서 우리들 아유, 조르바는 남을 수 있을 네. 것이다. 자, 다시 책의 이야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 실제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될 때, 드라마가 될 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갖게 되죠. 저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또 있었다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들을 이제 취사 선택했을까?
역사에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요괴호사를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또 세계관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취사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쌤만의 선별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저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제가 뭐 이제 학생들 한국사 가르치는 일을 한 25년 했거든요. 인생의 네. 절반을 했네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들로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정조다. 그럼 시험에 정답 나오는 거 뭐 수원화성.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수원화성을 만들었고 정약용이 거중기를 가지고 뭐 공사기간을 단축을 했고 뭐 제2의 수도화를 하였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조금 그게 딱 교과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한 학부 수준으로 가면 그 전에는 요역으로 사람들을 동원했다면 임금을 주었고 뭐 겨울엔 털모자를 주었다. 이게 끝이에요. 논문을 봐도.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그 화성을 만들다가 공사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화성에 실제 가보면 와 정말 정조가 대단한 게 그 페라리 같은 차 열어보면 네. 엔진에 이름 써 있잖아요. 이건 누가 책임자였고. 그렇죠. 돌마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아, 책임자 이름은 당연히 있고 제1석수, 제2석수, 제3석수까지 쫙 이름이 들어간 책임자거든요. 네. 여기 있는 그 화성이. 근데 그 중에는 비명에 간 사람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기록이 있냐고요. 없죠. 왕조실록에 있을 리가 없죠. 평민의 기록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 그 세 글자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하다 죽었다면 어떤 사연을 안고 죽었을까? 설마 이 사람들이 구천을 떠돌며 유견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을 한번 추모하고 우리가 한번 마음 써준다면 그가 하늘에서 좀 더 편안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덤덤하게 어떤 역사적 사건만 짚었다면 저희는 거기서 사람을 짚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 뭐 이제 화폐 위조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선시대 후기 쪽에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 올라가겠습니까? 귀하니까. 귀하니까. 그 귀해진 이유는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막 모내 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나요? 먹고 남는 게 늘어나니까 경제가 발전하나요? 그럼 물물교환에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쓰기 시작하네요. 근데 정부도 편한 걸 아니까 세금을 돈으로 받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실제 쓰지 않던 비트코인을 종합소득세로 내세요랑 똑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게 딱 옛날 조선시대 후기의 상평통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폐 위조를 하겠죠. 근데 그 화폐 위조를 하면서 또 이면에 있었던 또 그 치열한 어떤 그런 암투 이런 것들도 좀 담아보고 해서 저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사건들에 우리가 놓쳤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사연을 담아봤습니다. 그게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참, 그 부분은 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구천을 떠도는 요괴에 대한 이야기 또 현실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구천을 떠도는 요괴들의 가장 그 억울한 점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제 목소리를 내는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어떨 때는 시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르고 또 여기저기다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인데 그 화성에 가서 그 돌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제 설쌤이 생각했던 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역사적 허구를 통해서라도 들어보자.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지금 하신 이야기를 그냥 정리한 거니까. 예. 저도 오늘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제 역할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 형님 아니면은 뭐 출간 이걸 못 하겠어요. 제가 그 역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역사 싫어하셨다고요? 싫어하잖아요. 충격적인데요. 뭐 외우라고 그러고 막. 설민석 쌤을 제가 안지 오래됐는데 네. 예, 가장 충격적인데요. 역사를 싫어했다. 설민석 이렇게. 원래 요괴 소설은 겁 많은 사람이 쓰고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렇게
환자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저도 예전에 그 연애 카운슬러로 이름을 좀 날린 적이 있는데 네.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고통 속에서 얻은 교훈으로 카운셀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너무 학교 다닐 때 막 외울 거 많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저희 땐 하도 많이 때리셔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그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학원에서 역사 선생님을 했는데 네. 표현력은 좋은데 놀러지가 없잖아요. 저 따로 공부하다가 만난 게 이제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런 분들인데 너무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봤던 섹스피어, 뭐 맥베드, 오델로, 리어왕, 뭐 햄릿보다 더 슬프고 개연성 있는 드라마인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감동. 와, 이거를 내가 전해야겠다. 그 감동을 전하고 싶어서 강의를 했는데 사랑을 받았죠. 근데 그걸 텍스트로 바꿨더니 이제 책이 됐고, 그림을 입히면 코믹스가 됐고, 여러 장의 그림을 입히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마인크래프트나 제페토의 플랫폼에 얹으면 그게 메타버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하면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그걸 디지털로 옮기면 웹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본질은 하나인데 형상이 다양한 거고 그 형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상에 올려 태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괴여사를 이제 책으로 낸 이유는 뭐냐면 드라마도 좋지만 드라마 보통 사극의 CG 얹히고 이러면 보통 3년 4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성격이 거북이 같지 못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또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책으로 먼저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웹툰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가는 거는 그건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아해 주신다면 드라마로도 충분히 제작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제 꿈은 뭐냐면 설쌤의 강의는 설쌤은 늙고 아프고 죽을 거라는 거죠. 아니 언젠가는 누구나. 아니, 뭐 언젠가는 누구나 다 네. 죽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설쌤의 분신인 여기는 유별이와 해치와 백원과 광탈과 우리의 정조대왕은 다양한 형상으로서 전 세계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의 경우 그 전자로 80년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많이 수출했어요. 닌자, 네. 게이샤, 뭐 스모도 있었고 사무라이 쇼군 뭐 네, 굉장히 자극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수출했는데 중국도 그랬죠. 뭐 쿵푸라고 하는 맞아요. 전대미문의 어떤 문화를 전 세계에다 퍼뜨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낙원중에 삼국지가 있고 일본에 대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순신, 세종, 정조대왕이 저작권 없는 드라마를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그걸 세계적인 콘텐츠로 만들지 못하면 후손의 무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만들 거고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정조의 애민과 이순신의 용기를 멋진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게 드라마이든 웹툰이든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거고 나 from 노르웨이인데 나 정조 팬이고 나는 뭐 덴마크에서 왔는데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나는 세종대왕의 팬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제 죽기 전의 소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벤져스의 이제 뭐 토르 같은 캐릭터도 결국 이제 북유럽의 신화에서 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단지 이야기의 힘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뭐 K컬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작품이 그 흥미진진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는 설쌤 죽지 말라고 난립니다. 안 좋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건 기적이죠. 네,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네. 간절한 기도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홍삼 많이 챙겨주시고. 자, 요기요사 2편에 대한 핵심 캐릭터. 이제 1권은 4월 24일에 이제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5명의 주요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건들. 말하자면 이제, 이 거대 서사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네. 뭐 이후에 이제 몇 권의 시리즈가 계속해서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의 어떤 그 설정과 이제 얼개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2편, 3편에 가서 더 많은 모험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2편에 등장이 된 핵심 캐릭터들, 또 출간 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저는 요기요사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다들 펄펄 날아서 이제 감동, 교훈, 재미 다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다 죽죠. 다 이제 죽어. 저희 지금 스태프분들 네. 표정이 좀 네. 어두워지시는데 그런 얘기 그렇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리가 설쌤도 없겠지만. 죽으면 안 되고 전 요기여사도 안 죽으면 안 죽죠. 됩니다. 네. 네. 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데, 이 권에서는 저희 책을 보면 요괴어사대가 이제 결성이 되고 나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절대 빌런도 슬끗슬끗 이제 예고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섬처럼 표현하셨는데,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요괴어사대의 대원인 무령의 과거와 그녀의 삶이 그 사건과 얽히면서 통째로 드러나잖아요. 그래갖고 소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읽다 보면 일단 정조가 느낌이 확 와요. 네. 아, 이거 정조 소설인가? 그러다가 유별이가 나오면서 얘가 주인공인가? 그러다가 주인공은 유별인데 무령 얘기가 나오면서 캐릭터에 확 몰입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그래서 무령이는 전 됐다고 봐요. 이거 하나로. 그럼 이제 백원이하고 광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들의 어떤 그 또 다른 사연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개연성이 이제 2권에 밝혀지고, 1권에서는 서막에만 등장했던 절대 빌런과의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쟁 그런 것들이 이제 2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에 극장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이 있죠. 바로 이제 슬램덩크, 퍼스트 슬램덩크였는데, 우리들이 예상했던 걸 뛰어넘어서 송태섭의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풀렸어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자, 2편, 3편 빨리 나와라. 정대만과 강백호의 서사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앞서서 이 1권을 본 사람으로서 이 무령의 서사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만, 이후에 펼쳐지게 될 또 다른 어떤 요괴어사대의 그 서사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담길 것이다 라고 감히 유추를 해봅니다. 자, 이 요괴어사를 쓰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포부라든지, 또 이제 4월 24일 날 드디어 이제 독자들을 만나게 될 이 책을 내보내시면서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존경하는 그런 뭐 감독님들, 작가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에 보면은 뭐 저 조지 루카스 같은 분은 77년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처음 만들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스핀오프와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스피노프와 세계관으로 거의 그 디즈니 채널은 다 먹고 산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디즈니 들어가면 픽사, 마블, 스타, 옆에 아예 스타워즈가 있잖아요. 스타워즈가 사실은 디즈니 채널에서는 가장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저는 꿈이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가진 컨텐츠를 만드는 게 꿈이고,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러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요즘에 주변의 환경을 보면 A는 아닌 것 같고요. A라기보다는 이제는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적인 컨텐츠고, 네. 사실은 한국의 웹툰들이 그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거의 절대 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작에 대한 어떤 그 갈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설은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창작물로 가기 위한 아주 적절한 그 출발점이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딱 공식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전 세계인한테 인정받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태권도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려웠대요. 국가대표가 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라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만큼 한국의 컨텐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이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더 쉬운 일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일단 뭐 많이 사랑을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괴어사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저는 스타워즈 못지않게, 그리고 스타워즈에는 없는 실제 우리 역사, 우리의 드라마라는 그런 또 본질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 컨텐츠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이게 저의 포부입니다.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요괴어사, 이 작품이 이제 성공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이제 조선, 뭐 고려, 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 프리퀄까지 정말로 방대한 어떤 세계관을 가진 서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24일 날 나오게 될 요괴어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읽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괴어사 연례 설미석 쌤과의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치는 의미로서 제가 감히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빈틈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메워낸 조선판 어벤져스라고 저는 한 줄 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미석 선생님 너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요괴어사 2편, 3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설미석 쌤의 그 유니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펼쳐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